소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네, 대체적인 그림은 이 둘 사이에 예, positive correlation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90년 이후 데이터부터 한번 90년 이후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이후 데이터를 보시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GDP의 경기 변동분과 소비의 경기 변동분 사이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GDP가 트렌드보다 위쪽으로 갈 때 파란색이 GDP입니다. 자,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렌드 위쪽으로 갈 때 소비는 마찬가지로 트렌드 위쪽으로 가는 경향이 보이죠. 붉은색이 소비입니다. 반대로 GDP가 트렌드 밑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리세션이죠. 자, 이런 리세션의 상황에서 최근에 리세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소비가 같이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다음에 신흥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GDP의 보시죠 한번 GDP의 변화 정도와 푸른색이 GDP인데 GDP의 변화 정도를 한번 보면 GDP는 한 여기에서부터 높을 때는 요 정도, 낮을 때는 요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에서도 높을 때는 한 요 정도, 떨어질 때는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서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GDP가 지금 변화하는 변동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GDP의 변동폭과 소비의 변동폭을 한번 비교해 보죠. 소비의 변동폭은 여기에서 요 정도 비교적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소비가 조금 더 상승하고 조금 더 하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도 소비의 변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최근에는 1분기에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2분기 들어가서 조금 회복이 됐죠. 조금,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는 제 생각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소비의 변동폭이 이만큼이라면 GDP의 변동폭은 조금 더 작아요. 그러니까 GDP의 변동폭이 이만큼이라면 소비의 변동폭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그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혹은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일반적인 특징은 GDP의 변동분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 변동분의 편차와 소비의 변동분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GDP의 편차가 더 커요. 그러니까 GDP가 이만큼 변할 때 소비는 그보다 좀 적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소비는 사실 가계 부문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계가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를 결정하잖아요. 저도 한 달에 얼마만큼 소비할지 제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소비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그 현실에서도 나타나요. 그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는 사실 제법 크잖아요.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월급날 소득이 이렇게 소득은 제로로 가다가 뭐 월급날 매달 뭐 20일, 25일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또 한 달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가 또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소득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소비는 소득이 없는 날도 소비는 하잖아요. 이렇게 소비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변화하죠. 그래서 보면 소득의 변동폭은 커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빈도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비는 매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월급 받는 날뭐 소비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죠. 물론
내구재 자동차 구입을 한다든가 혹은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소비가 발생했을 때는 뭐 소득을 넘어서는 그러한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혹은 뭐 주택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비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소비를 어, 평화화하려고 하는 소비 평화라고 하는데요.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섬션 스무딩이고요. 잘 안 써지네요. 컨섬션 마음이 급해서 스무딩.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기 때문에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우리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 GDP와 소비의 변동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편차가 당연히 GDP의 편차가 훨씬 더 커요. 소비의 변동분은 그 편차가 GDP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을 보이죠. 예. 그래서 왜 한국은 물론 이제 이 전 기간 예를 들면 IMF 경제 위기라든가 혹은 뭐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대체적으로 신흥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 패턴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0년 이후에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도 보면 소비의 변화 정도가 GDP의 변화 정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한 퍼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하나의 퍼즐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뭐 하나의 어떤 클루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 GDP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개방 경제잖아요. 소규모 스몰 오픈 이카노미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구체적인 이유와 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스터디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몇 가지 이제 제가 간단한 자료들만 소개를 하면 앞에 보셨던 그림 이어서 소비와 GDP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프로시클리컬, 컨섬션이 프로시클리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경기 순행적입니다. 소비는. 그 다음에 두 경기 변동분 사이의 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면 correlation coefficient 우리가 앞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이고요.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60년이죠. 우리 1960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비와 GDP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요. 상관 계수가 0.64 정도 됩니다. 비교적 큰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olat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어, 충격의 죄송합니다. 편차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변동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표준 편차 네. 변동분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네. 변동폭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변동분의 표준 편차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변동분, 그러니까 경기 변동분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의 volatility니까 사실은 이제 volatility를 변동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volatility가 변동성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아, 이게 좀 그렇죠. 변동분의 변동성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예, 표준 편차라고 하겠습니다. 변동분의 표준 편차. 여러분 그냥 변동폭, 변동성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경기 변동분의 변동성 하면 좀 동어 반복 같아서 실제로 소비 지출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앞에 그림에서 죄송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이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편차를. 네. 이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fluctuate 하는 그 값을 표준 편차로 표현해 보면 0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니까 당연히 평균은 0일 것이고요.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5%고요. 그 다음에 GDP의 표준 편차는 2.32%예요. 그래서 소비의 표준 편차가 사실은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값이 더 커요. 대체적으로 이 값이 더 크게 나오는데 GDP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GDP 변동분의 표준 편차가 소비 변동분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로 소비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가 GDP 변동분의 표준 편차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대부분의 신흥국 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출 측면에서의 GDP의 두 번째 컴포넌트인 투자를 보면 제가 이제 세로축의 왼쪽 세로축은 이쪽이죠. 왼쪽 여러분 거꾸로 나와서 왼쪽의 세로축은 자 이쪽은 GDP 변동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대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0.1이 바로 마이너스 10%고요. 이쪽이 플러스 10%입니다. GDP의 경기 변동분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5%뭐 대충 7, 8% 마이너스 7, 8%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왼쪽이 GDP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투자인데 투자가 오른쪽 축에 있어요. 투자가 더 변동성이 적어 보이잖아요. 변동성이 더 적어 보이는 이유가 제가 축의 스케일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0%예요. 그래서 투자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스케일로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60년대 초에는 사실 이 데이터는 엄청나죠. 변동성이 GDP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 있잖아요. 80년대 들어서면 더 심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왼쪽 축이 GDP고요. 오른쪽 축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절대 GDP의 변동성보다 작지 않습니다. 보시죠. 90년 이후 데이터 보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5%에서 GDP는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변화하고요. 물론 더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투자인데 투자는 제가 20%에서 마이너스 20% 스케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변동폭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도 소비와 마찬가지로 GDP가 떨어질 때 푸른색이 GDP입니다. GDP가 떨어질 때 투자가 감소하고요. 여기에서도 GDP가 떨어질 때 투자가 감소하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투자가 물론 투자는 이전부터 하락했어요. 90년 죄송합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투자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투자 그때부터 사실 리세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경제 운영을 뭐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후반기, 2019년, 작년 하반기 시작 들어갈 때부터, 가을 시작할 때부터, 여름이죠. 여름부터 경제 운용, 거시경제 운용을 잘못했어요. 그때 이미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사실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경기 둔화를 느끼고 체감하고 나서 이제 추경 얘기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투자는 이미 그 전부터 하락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가 더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들어서 투자가 사실 더 감소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와 GDP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은 훨씬 더 크겠죠. 4배에서 5배 정도. 왼쪽은 마이너스 5%에서 5% 스케일로 제가 그림을 그렸고, 오른쪽에 투자 관련된 축은 마이너스 20%에서 이제 플러스 20%로 그렸으니까, 대체적으로 4배에서 5배 정도 이 변화의 크기가 더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투자는 GDP와 비교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투자는 경기 순행적이다,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를 하고, 두 변수 사이에 경기 변동분을 기준으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했더니 소비와 비슷하게 0.67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GDP보다 더 볼러타일해요. 변동성이 더 크다. 경기 변동분의 이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GDP가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할 때 투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플럭추에이트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볼러타일 하다고 얘기를 하고, 표준 편차의 기준으로 보면 표준 편차가 더 큰 값을 가질 때 우리가 볼러타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ore volatile 하다, 변동성이 더 크다, 혹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같은 말입니다. 투자의 경우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를 계산했더니 12.45%예요. 소비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2.5%였으니까 사실 투자의 표준 편차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GDP의 대략 한 5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배에서 5배 가량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라이스 레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프라이스 레벨은 물가 수준이고요. 물가 지수, 물가 수준, 프라이스 인덱스가 물가 지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인플레이션과 GDP 사이의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이슈,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이슈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한국 경제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관찰되는지 그러한 얘기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죠. 1950년대에 이제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실제로 영국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둘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실업률이 낮고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낮을 때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명목 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좋으냐면,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 임금이 아니고 명목 화폐 단위로 명목 임금 상승률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건 사실 인플레이션의 개념이고, 뭐 정확히 명목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명목 임금 상승률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과 대응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GDP의 경기 변동분이잖아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경기가 침체일 가능성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GDP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꼭 어떤 대안을 찾자면 이 변수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일정한 코 무브먼트라든가
cyclicality라든가 뭐 상관계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대체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실업률은 GDP와 대체로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강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지는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업률과 GDP의 경기 변동분은 매우 강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아더 필립스가 관찰한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립스 커브가 뭐냐면 바로 58년에 이코노미카라고 하는 논문에 소개가 된 그림이고요. 뭐 굉장히 많은 그림을 소개를 했는데, 자, 이것은 1860년부터 1913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세로축이 명목임금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io, 이걸 그냥 편의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명목임금 상승률을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바로 실업률이에요. 죄송합니다. 가로축이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낮을 때, 그쵸? 실업률이 낮을 때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 때 대체적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가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고, 자, 이쪽으로 가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인플레이션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로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필립스 커브가 보여주는 관계는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은 낮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물가 상승률이요. 이쪽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경기가 과열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와 관련해서 사실상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케인즈 그러고 나서 사실 58년에 이제 나온 논문이니까요. 사실 이제 Great Depression 대공황은 끝난 상황이고,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의 어떤 주류를 형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케인즈 스타일의 이제 거시경제학을 추구하던 시기였었어요. 이제 케인즈의 어떤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이제 케인즈 학파죠. 케인즈 학파가 이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이 관계가 스테이블하다고 믿었어요. 자,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쪽이 물가 상승률이고, 자, 이쪽이 실업률입니다. 편의상 U라고 쓸게요. Unemployment Rate에서. 이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경제가 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상관없이, 유럽 경제 상관없이요. 이 점에 있거나 이 점에 있거나 이 점에 있거나 이 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경우에 뭐 화폐 증발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중앙은행이든 뭐 재정 당국이든 정부가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다면, 혹은 이것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뭐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화폐 증발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경기가 과열되고 실업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을 매우 오랫동안 경제가 이 점에 매우 오랫동안 어, 예,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점 A를 선택하면 점 A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점에 머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추정하던 거시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 촉발을 해서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게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매우 스테이블해서 뭐 이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필립스 커브는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종의 코스트예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것이 트레이드오프잖아요. 상충관계. 그러니까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낮은 실업률을 얻을 수 있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뭐 수용하게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당시 이제 이 필립스 커브 이후에 60년대, 70년대로 들어가면서 사실 미국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점을 선택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높은 실업률로 고생을 하던 시기였는데 높은 실업률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이 필립스 커브가 중요한 어떤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제공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봐라.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둘 사이에 굉장히 높은 실업률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 이 점에 처음에 있었다면 사실 이 점으로 가는 선택을 사실 한 것이죠. 거시경제학자들과 이제 뭐 정치인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의 퀘스천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한 관계가 지속이 됐었으면 뭐 괜찮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자, 이 점으로 처음에 이렇게 갔겠죠. 처음에 갔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경기가 과열되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높았어요. 7%, 8%, 9%까지 물가 상승률이 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시 이쪽으로 경제가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안정적이어서 항상 한국 경제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점 상황에서 한 점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데 필립스 커브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필립스 커브가 이동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동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이슈들이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루카스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제기했던 문제예요. 루카스 크리틱, 루카스의 비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루카스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루카스 크리틱의 요체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거시경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필립스 커브에서 보듯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식으로 표현한 것의 이 이면에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무수히 많은 기업과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과 무수히 많은 가게들이 각자 다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정책이 조금 달라지거나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고 경기를 과열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많은 소비자들과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태를 바꾸게 돼요.
당연히 행태를 바꾸겠죠. 기업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높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협상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거니까 당연히 임금도 상승할 거예요. 명목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가게들도 마찬가지겠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의사결정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막 지금처럼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가게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5%, 6% 하다가 9%, 10%가 되면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예,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이 달라진 의사결정 때문에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방정식도 결국은 달라지겠죠. 방정식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정식의 어떤 값을 우리가 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관계를 찾았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게 필립스 커브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정부가 다른 정책을 펴게 되면서 결국은 이 a와 b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카스 크리틱이에요. 정책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져서 거시경제학자들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방정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주택 시장 정책,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과 뭐 어떤 변수, 경제 상황과 뭐 이런 변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꿨어요. 바꾸게 되면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겠죠. 의사결정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필립스 커브와 관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싶지만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이 점으로 가고 싶지만 하지만 필립스 커브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것이 루카스 크리틱이고요. 그리고 나서 루카스가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막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필립스 커브를 잘못 해석해서 정책을 잘못 시행했던 것이 결국은 루카스 크리틱, 그 다음에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시경제학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그러니까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채택을 한 거시경제학자들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네, 그 너무 가죠. 이제 한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쪽 한쪽 끝이 케인즈의 경제학이고 케인즈의 것이고 이쪽 한쪽이 에, 고전파의 것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이 정말 이 양쪽 이 다른 한쪽 끝으로 이제 사실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지나치게 케인즈의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했던 데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무브먼트였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레볼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혁명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너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쪽 끝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는 하나의 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나씩 보도록 하고 한국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와
예,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의 관계인데요. 대충 뭐 한 7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65년부터 데이터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뚜렷한 관계를 그림에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체로 이 기간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GDP와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의 관계가 조금 카우너 시클리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이 GDP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쪽 인플레이션 축은 10%에서 마이너스 10%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훨씬 더 70년대, 80년대에는 그 변동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보면 대체로 또 비슷한 패턴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긴 또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비슷한 패턴을 이쪽에서는 좀 프로시클리컬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데이터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좀 나타나요. 이쪽에서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고 또 여기에서도 시차가 어느 정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확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GDP가 떨어지는 그리고 나서 다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확 GDP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GDP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봤는데 GDP의 경기 변동분입니다. GDP와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전체 65년 이후 데이터를 다 사용해 보면 둘 사이에 약간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GDP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를 대부분 이제 우리가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원유 값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79년도에 오일 쇼크인데 오일 샥인데 그런 요인이 하나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패턴은 2000년 들어서도 몇 차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하고 자,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두 번째 뭐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이제 2000년 이후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2000년 이후부터 보면 대체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승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계가 매우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아까 필립스 커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물가 상승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이죠. 예. 왜 안 써지죠?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업률을 GDP로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GDP가 보통 감소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과 GDP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그림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얘가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을 제가 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이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게 필립스 커브인데, 이걸 이제 실업률 대신에 GDP의 경기 변동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보는 것이죠. 가로축에 GDP를 써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물가 상승률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높을 때 대체로 GDP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낮을 때 GDP는 대체로 경기가 과열되니까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으로 표현이 된다면 인플레이션과 GDP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사실 같은 그림이죠. 실업률 대신에 GDP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GDP 경기 변동분을 사용한 것이고, 두 가지 그림의 임플리케이션은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199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실제로 거시경제학자들이 보지는 않고요. 이 관계를 보는데, 이 관계를 이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 바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아요.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고, 경기가 침체될 때 물가 상승률이 낮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한국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관계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런 관계가 비교적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립스 커브 관계가, 그러니까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의 관계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특징이, 우리는 사실 뭐 GDP와 인플레이션율의 관계가 이렇게 좀 약하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경제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겠죠.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가, 물론 이제 정확히 이게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아니지만, GDP와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이건 사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전통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필립스 커브는 되게 이렇게 스트롱하게 나타나요. 여기가 GDP고 저희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부터는 이 관계가 전보다는 좀 약해져요. 좀 이렇게 완만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 물가 상승률과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과거보다 필립스 커브가 더 플랫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년까지 매우 중요한 그 이슈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전보다 더 이렇게 완만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왜 필립스 커브가 전보다 더 플랫해졌을까? 가로축에 실업률 대신 GDP를 썼을 때, 뭐 대표적인 설명은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19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 사실상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번역하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표를 합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뭐 2%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화 정책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맨데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무,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의 책무 중요한 두 가지 책무가 바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사실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면 실제로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이제 실업률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다면 당연히 데이터에서 그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잘했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인데요. 당연히 뭐 0% 주변에서 대략 뭐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다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가 플랫해질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매우 플랫해지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물가 상승 압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뭐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의 변화폭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00년 이후에 필립스 커브가 전보다는 더 플랫한 형태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